6월 7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에 재진입한 건 2013년 이후에 11년 만입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간추려드립니다. Republic of Korea, 180. 권태승 대변인 발언이랑 다음 회신에 대해서 편안한 유족들한테 혹시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집값 이미 바닥 찍고 이제 오름세다. 아니다,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징검다리 연휴 마치고 오랜만에 등교 또 출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오늘도 상클과 함께 힘내시기 바라고요. 날씨 어떨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죠. 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잦은데요. 오늘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 쌀아구박도 함께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 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아침까지 약한 빗방울 스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19도, 대구 20도, 강릉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이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연휴 직후 수요일 출근길은 주중 가장 힘겨운 월요일 수준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혼잡한데요. 특히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여기 이상 지나는 데만 1시간 이상 필요하고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는 강북과 강남 모두 힘겹겠습니다. 반포 진입은 1번 경부선도 상당히 불편한데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쭉 밀려서 역시나 1시간 이상 필요하겠고요. 이전으로 경기 수원시 지날 때에도 양방향 차가 많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여기 지나더라도 용인 지역인 남사 부근까지 다시 한번 속도 줄이는데 마찬가지로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도 용인 일대 8km 구간 답답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경기 화성시 지나기 버겁겠습니다. 비봉을 앞두고 차 간격 바짝 좁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 부근 힘겹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며 11년 만에 다시 안보리에 진입했습니다. 대북 문제 등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됐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여전히 숙제입니다. 워싱턴 김bil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투표를 마치고 결과가 발표됩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참석한 192개 나라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받아 선출이 확정되자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lgeria, Guyana, and the Republic of Korea, Sierra Leone, and Slovenia are elected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2-year term beginning of January 1st, 2024. 각 지역별로 5개 나라를 뽑은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단독 후보였습니다. 참가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데 유엔이 서방 대 비서방으로 극명히 갈린 상황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에서
앞으로 한국은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표결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진입한 건 11년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선거 후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이 됐다며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3국 간의 공조를 기대했습니다. 이날도 동유럽 지역 투표에선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와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경합을 벌였고 결국 슬로베니아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형 댐이 파괴되면서 홍수 우려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댐 폭발이 러시아의 소행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는데 러시아는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고 미국은 아직 배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부서진 대형 구조물 사이로 물이 거세게 쏟아집니다. 현지 시각 6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우우카 댐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이 댐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식수와 농업용수 등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도 이 댐에서 냉각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헤르손주 정부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회의를 소집했고 댐 폭파는 러시아의 소행이라며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Russian forces blew up the Kakhovka Dam in the occupied territory in the south of Ukraine. Ukraine calls an emergency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brings the issue of the Russian terrorist act t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Board of Governors. 러시아도 곧바로 입장을 내 우크라이나가 댐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совершил очередное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Был совершен подрыв сооружений Каховской ГЭС, что привело к затоплению значит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댐 폭파 배후를 두고 서로를 지목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배후를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정책조정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 중이지만 현재까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1%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올렸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 6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내년엔 2.4%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미국이 올해 1.1%, 중국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해저 터널이 사실상 완공됐고 도쿄전력이 어제 이 해저 터널에 6,000톤의 바닷물을 주입하고 본격적인 방류 준비에 나섰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을 놓고 일본 안에서도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김현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모습입니다. 원자로 내부를 지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심하게 파손됐고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쿄전력이 이 장면을 공개하자 붕괴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설사 구조물이 파손돼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더라도 기준치를 밑돌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자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이 직접 도쿄전력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周辺の環境あるいは周辺の住民に何か与える影響はどの程度のものなのか、あるいは取れる対策としてはどういうもの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まずそちらが先に評価をしてもらう。 원자력 규제위는 도쿄전력에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도쿄전력이 위험성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이 실제 확인되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지진 등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도쿄전력은 가능성이 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념식에 온 전 천안함장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사자와 순직 공무원 유족들과 함께 입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북핵위협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핵 기반 동맹을 내세웠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승격된 국가보훈부 역할을 강조했고 베트남전과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물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념식장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함장이 부하를 다 죽였다며 북한 소행이 아니란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권태승 대변인 발언이나 다음 쇄신에 대해서 천안함 유족들한테 혹시 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에게 항의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며 이 대표는 별도 답변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그 숨을 힘까져 쓴다 빛바랜 낡은 하명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현금가면 이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뉴스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네. 우리 상크리 분들이 처음에 이 상클 시작할 때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 월요일인 줄 알았다. 제2의 월요병 걸린 오늘이다. 징검다리 연휴 끝났으니까. 예,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네. 모두 월요일 같은 수요일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시간 생방송 댓글 읽어주시고. 네, 며칠 뒤면 또 네네네. 주말이니까요. 네. 네, 힘내서 도시락 꺼내주시죠. 네, 생방송 중에 핸드폰 들고 있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댓글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뒤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성형하고 보험금? 네, 물음표까지 달았죠.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하면 보험금 받기 어렵죠. 네. 이거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건강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수술은 아니었을 테니까 보험금이 나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걸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 봤는데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서울 강남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은 이 40대 여성이 보험사에 낸 진단서입니다. 뭐 병명과 수술명, 세부 내역서 등이 있는데 지금 밑줄 친 짝 저 부분 로봇 수술하고 수술비로 1,650만 원을 냈습니다. 꽤 상당하죠. 네. 그런데 이 여성뿐만이 아니었나 보입니다. 이 비슷한 진단서가 계속 발급되는 걸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고가의 다른 성형수술을 서비스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비슷한 걸 계속하다 보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해놓고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든 그런 진단서였습니다. 이 병원은 수술비를 받고 환자는 그 낸 만큼 보험금으로 챙기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도랑치고 가지 잡는 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네네. 안 되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범죄예요. 이런 식으로 나간 보험금이 67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른 사람 보험료가 올라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보험료가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병원 관계자에게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었나 봅니다. 이 브로커가 뒤에 있었는데요.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30% 정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몰아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브로커가 특정 병원의 환자들을 몰아서 주는 거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히 딱 짚으셨는데 이 전문성을 가진 의사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면 뭐 환자도 좋은 거 아닌가? 뭐 브로커가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돈이 되는 질병이고 수술인지 찾아내서 숙련되지 않은 의사, 그런 걸 많이 안 해본 의사에게 이런 수술을 맡겼던 겁니다. 제가 사례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보시죠. 네, JTBC와 인터뷰한 60대 조백근 씨입니다. 밤중에 자주 소변이 마려워서 전립선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석 달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조 씨 수술을 맡았던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였습니다. 아니,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립선 수술을 원래 안 하죠?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의사에 따라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하니까 뭐 그래 전문의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결과라도 좋았으면은 이런 문제까지는 뭐 조금 더 뒤늦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의사 한동안은 갑상선 수술을 하더니 지난해부터 갑자기 전립선 전문가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전문의 맨날 바뀌어요. 진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이 병원 내부 직원이 이 종목을 바꿔가며 보험 사기 수술을 하는 거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1인당 객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갑상선하고 이런 자궁근종에 2배 이상 됩니다. 환자를 상대로 마루타처럼 실험했습니다.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 전립선 결찰술을 3시간 이상까지 하는 것도 목격했고, 네, 뭐 산부인과도 할 줄 알고 갑상선도 할 줄 알고 전립선도 할 줄 알면 뭐 살아있는 화타가 따로 없을 텐데 이거 아니었나 봅니다. 이 브로커 추천에 따라서 간판을 바꿔다니면서 수술을 해왔던 거고요. 수술을 잘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돈만 노린 브로커들이 의사들과 손을 잡으면서 애꿎은 환자들만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JTB 취재진이 계속 새롭게 추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새로운 또 사실이 드러나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서 뒤집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피신하겠다. 라고 말한 건데요. 이 또래를 잔혹하게 살해한 그 정유정 사건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인데요. 이 정유정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죠. 이 신고 택시기사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네, JTBC 취재진이 정유정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고 택시기사에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주변과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인터뷰 보시죠. 본인이 아는 거 싫어하고 알려주면 안 된다 하는데요. 진짜 안 하겠다고 당신 기준에 있겠다. 네. 동료들에게는 이렇게 잠시 피신해 있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고 택시기사는 사건 당시 젊은 여성이 혼자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트렁크에서 가방도 꺼내줬는데요. 이때 손에 뭔가 이 액체 같은 게 묻은 거예요. 이 정유정이 떠나고 택시에 다시 올라타서 손을 확인했더니 이 손에는 새빨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그 손님을 태우고 내려다 줬는데 피가 묻어 있고 그러면 이거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PTSD 이거 얼마나 두려우실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긴 합니다. 살면서 한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감지했던 건데요. 하지만 신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자 주변에서는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혼자 일하면서 누굴 태울지 모르는 그 택시의 특성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 정유정이 이번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 검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일반인의 범주를 벗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정상적인 특이 성향을 지녔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사이코패스 기준, 이 기준이 또 있는데 여기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좀 지나치고 사이코패스에 미치지 못한 그런 점수가 검사로 나왔던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처벌 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근거로는 쓸 수 없지만 이 범행 동기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쯤 검사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시 택시기사 얘기로 돌아서 중요한 건요. 택시기사님이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경찰이 빨리 범인을 특정해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많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 주변에서 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찾으려고 어디 있는지 찾지 말고.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이분의 트라우마 피해가 있는지 또 혹시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불평등 꿈꾼다? 네, 물음표인데요. 뭔가요? 이거 서울 서초구 한 고급 아파트 분양 광고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떠들썩하더라고요. 아주 떠들썩합니다. 일단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어떤 건지요. 네, 화면에 나오죠.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광고 문구예요. 어머. 광고 문구예요. 어머. 밑에는 저 광고 브랜드까지 있는데 이 2027년 준공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 나오는 게 조감도가 딱 나오네요. 예. 이 강남 한 서초구에 있는 한 호텔이 있었던 자리인데 네. 거기에 딱 들어서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지하 4층, 지상 35층 건물에 73가구만 분양을 해서 이름에 73이 달려 있어요. 뭐뭐뭐,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뭐뭐 73 이렇게 달려 있어요. 분양가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대 400억 원에 40 아니고 400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해외 유명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렇죠. 세상은 항상 불공평했고요. 앞으로도 불공평할 텐데 사실은 그런 거를 최대한 그래도 평등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기에는 불평등을 꿈꾸는 사람만 사는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안에서는 평등이 있겠습니까? 참 재밌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광고를 한 거니까요. 네. 요즘 말로 이게 선 넘었다 이런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등을 비하하고 불평등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건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시행사는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건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적었습니다.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겠다고 낸 카피라이트 같은데 글쎄요, 좀 불편함만 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해서 숨지게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2016년에 발생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겁니다. 특히 이 범인 중에 필리핀 현직 경찰관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살해를 당한 그 장소도 바로 경찰청이었어요. 맞아요. 주차장에서 그랬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건인데요. 범행은 2016년 10월 필리핀 앙헬레스 주택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경찰청 마약수사국의 현직 경찰관을 비롯해 범인들이 50대 한인 사업가 지모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화장해 유골까지 버려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이후에도 범인들은 지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지 씨 부인에게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이 넘는 몸값을 뜯어냈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정말 악질인데 이게 초기 수사가 잘 안 돼서 또 문제가 됐었다고요? 네, 범인 중 경찰이 포함되어서였을까요? 당시 초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의 목소리에 현지 경찰이 귀를 잘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용의자를 특정할 결정적 CCTV 영상을 확보한 것도 경찰이 아닌 자신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이거 확보는 무슨 지네들이 해. 차량 따라 들어오는 거, 또 딴 차량 의심스러운 거 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힌 거. 네, 그때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제 필리핀 사이에 외교 문제까지 사실 불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피해자 유가족 만나서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직접 했잖아요. 예, 시간은 흘러서 사건 발생 이제 6년 만에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범인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마약수사국 소속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관 제리 옴랑인데요. 살인과 납치, 시신 유기 등의 혐의입니다. 재판은 사건 이듬해인 2017년부터 진행됐는데 검사와 변호사, 증인 등이 재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2명을 단죄했지만 이들의 상관은 무죄 선언을 받았고요. 다른 용의자는 코로나19로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범행 동기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체가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려주시죠. 예, 다음 소식도 이 범죄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더블 에이전트라는 단어 아시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이중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스파이 가운데 한 명이라고 불리는 이분
로버트 헨슨 전 FBI 요원이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콜로라도주 플로렌스 연방교도소 측은 올해 79세인 헨슨이 감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중 스파이면은 그 구소련과 미국 사이를 오갔던 그런 사건들을 담당하는 스파이였을까요?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딱 그 소재잖아요. 맞아요. 이중 스파이. 양쪽 편인 척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2007년 크리스 쿠퍼 주연의 브리치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이게 만들어졌었는데요. 헨슨은 무려 20년 동안 구소련과 러시아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2001년에 검거돼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헨슨은 1976년 FBI에 입사했는데요. 양국의 정보기관을 오가면서 정보를 빼냈는데 기밀 문서만 6,000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26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측의 첩보 활동 상황이나 러시아 내 미국 간첩 명단을 넘겨 구소련 장군이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대가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14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다이아몬드, 롤렉스 같은 이 고급 시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꼬리를 밟힌 겁니까?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헨슨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FBI가 이 뒤를 밟다가요.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죠. 기밀 문서를 담은 쓰레기 봉투를 한 공원의 인도교 밑바닥에 이 테이프로 붙이는 헨슨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헨슨은 이념이 아닌 돈 때문에 저지른 일,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낚시 좋아하십니까? 전 낚시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근데 이 낚시 좀 하신다는 분들은 요 피레미도 이 월척으로 둔갑시키는 요 허풍이 대단한데요. 이용재 캐스터 허풍이 좀 심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예.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대단한 이 어물이 잡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탈리아의 한 남성이 북부의 포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요 친구를 잡았어요. 엄청 큰데요? 길이가 엄청나죠? 월척도 이런 월척이 없습니다. 우와, 뭐야, 사람보다 커. 자, 이게 뭐냐면은 두 팔로 들어올리기가 버거울 정도로 거대한 맥입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그죠? 괴물 같은데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인형탈 같은 인형탈. 네. 이게 근데 진짜 물고기 맞고요. 메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메기가 저렇게 큰 거예요. 이분이 낚싯줄이 팽팽해 당겨지길래 이게 큰 게 걸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클 줄은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길이를 재보니까 무려 2m 85cm. 야, 이거 길이가 거의 장난 아닌데. 오성 기자보다도 훨씬 제가 손 들고 점프하는 큰데요? 길이가 비슷해요. 최홍만 선수보다 커요. 네. 국제 게임 낚시협회 인증을 받은 현존 세계 기록보다 4cm나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견된 메기 중에 이게 세계 가장 큰 그런 메기네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길이만 놓고 우와. 따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저 같으면 무게도 한번 재봤을 것 같은데 메기가 또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길이만 살짝 재고 다시 또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40분간이나 사투를 벌여서 간신히 잡았는데 와, 이런 대어를 잡다니 아마 전날 밤 이 남성의 꿈자리 무슨 꿈을 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우리 막 매기 매운탕도 해먹고 그쵸. 매기 먹잖아요. 네. 이렇게 큰 매기도 먹을 수 있어요? 100인분 나오겠다. 네, 매기 매운탕이 보양식이죠. 근데 이 남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돌려줬다. 돌려줬어요? 예, 이게 낚시인의 미덕이거든요. 잡는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 돌려주는 미덕도 필요한 거예요. 원래 이 진정한 강태공은 손맛만 즐기고 방생해서 덕을 쌓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유를 되찾은 맥이 집에 잘 돌아갔다가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은 더 커진 모습으로 한 번 더 등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커진 모습이요. 네. 이번엔 홍콩의 한 바닷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멋진 풍경 사진 안 찍을 수가 없겠죠. 지금 10여 명의 관광객들이 난간 근처에서 자세를 잡았는데요. 지금 파도가 좀 덮쳤습니다. 넘어지고 다 젖고 좀 아유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지금 뭐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다시 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에요. 위험하죠. 사진 찍다가 일행 중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파도에 지금 휩쓸려 나간 건데요. 지금 다들 정신이 없어서 곧장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 사라진 건 지금 여성 한 분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일행들이 뒤늦게 물에 뛰어들어서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을 했는데 결국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진짜 저런 파도 언제 더 크게 덮칠지 몰라서 조심해야 돼요. 네, 날이 빠르게 더워지면서 우리도 바다를 찾는 물놀이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된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부동산 바닥 찍었다 대 더 떨어진다. 자, 요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바로 부동산 바닥론입니다. 작년부터 떨어지던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올라간다는 의견과 아니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값 반등을 환영할 수 있지만 이 무주택자들은 이러다 집 살 기회를 또 놓친 건 아닐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 함께한 부동산 전문가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나침반, 투자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광수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로 이미 워낙 유명하신데 예. 최근에 복덕방을 하나 내셨어요? 예, 최근에 광순회 복덕방이라는 독립 리서치 회사를 차렸는데요.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그다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가 리서치 보고서를 발송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 실제 부동산 중개업 하는 복덕방이 아니라 리서치 연구소군요. 그러니까 제가 복덕방 차렸다니까 네. 위치가 어디냐, 수수료 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진짜 복덕방은 아니고요. 리서치 네.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소인 걸로. 예. 자, 그럼 앞서 키워드에 나온 질문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바닥입니까? 아닙니까? 바닥은 아니고요. 네. 향후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예. 그럼 폭락장이 더 올 수 있다, 지금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유를 좀 따져볼게요. 근데 보면 보통 뭐 부동산 거래량도 늘고 있고 뭐 서울 강남권 같은 뭐 특정 지역에서는 뭐 계속 오르고 있다, 몇 억씩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아직 바닥이 아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지난해 5월부터 네.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락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의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가 사는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사는가? 그렇죠. 네. 그래야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사는가를 좀 보면 가장 많이 사는 게 보시는 것처럼 30, 40대가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30, 40대가 많이 산다는 의미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30, 40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택 보유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집을 산다는 건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거, 또 하나는 교체 수요, 즉 갈아타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실수요 성격이 커요. 실수요자들이다. 그런데 실수요자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삽니다. 그렇죠. 근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다시 수요는 줄어요. 이게 바로 실수요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세라든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사는 거로 봐서는 아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그럼 투자 수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사실은 이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이다,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엄연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실수요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에 네. 투자 수요는 뭐냐면 투자할 때 그렇잖아요. 저희가 현재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 가격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미래의 가격 기대감, 상승 기대감이 높다면 계속 사게 돼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 원인이 보시는 것처럼 투자 수요라고 하면 가격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실수요가 시장이 변동하는 원인이라면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긴 힘들다. 결국엔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잘 못했네요. 그러니까 누가 사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집값이 좀 떨어진 틈을 타서 실수요자들이 좀 사고 있는데 투자 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사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사는 그 시점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투자 수요가 늘지 않는 이유는 그 미래 전망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뭐 그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근데 이 전망을 저희가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극명하게 어떤 지표에 따라서 이 투자 수요가 움직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투자 수요는 집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사는 분들은 전세를 끼고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세 가격 흐름이 중요한데 아하.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기 되게 힘든 국면이죠. 그렇죠. 전세금을 얹고 가야 되니까 원래는. 그렇죠. 네. 예를 들어볼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시는데 전세가 한 7억 정도에 보시는 것처럼 한 7억 정도에 있다면 내 돈을 3억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5억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비용이 5억이나 필요하잖아요.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3억이 있는 사람보다 5억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적잖아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아.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한 투자 수요가 감소해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수요 그리고 전세 이걸 또 확인해야 되는데 예. 그럼 아까 앞서 첫 질문의 답변 중에 앞으로 더 이제 큰 하락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걸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배경은 뭐예요? 더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크게?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네.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네. 그 공급은 집값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매물의 양이에요. 네네.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 짓는 숫자로 보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아하. 시장의 매물이 얼마나 증가하고 그 매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저는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새로 지어도 네. 누군가 투자로 계속 사고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면 가격은 계속 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변동은 매물의 양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제가 전망하듯이 앞으로 매물의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왜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전세 가격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존의 전세 가격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을 팔아서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깡통주택과 역전세 문제가 그래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혹시 아세요? 이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경알못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역전세는 일단 저희가 2년마다 전세를 계약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전세가 떨어졌을 때를 역전세라고 말하고요. 네네. 깡통전세는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비싼 경우. 아하, 그렇죠. 그래서 깡통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역전세와 깡통주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죠.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0만 가구 이상이 돼서 그래요. 새로 그러니까 전세 모든 것 중에 50%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오신 분들이 이제 전세를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다주택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매물로 내놓게 되고 네. 그럼 매물의 양이 증가해서 그러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금매로 빨리빨리 빼서 그 돈 받아서 전세금 돌려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막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아하.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바로 타격을 받게 돼요. 네. 실제로 전세를 끼고 집을 갖고 계셨다면 그동안 금리 인상에 영향이 없었거든요. 네. 이자를 안 내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수치적으로 그냥 데이터적으로 저희가 접근했지만 사실 이거에 고통받고 사회적 문제가 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원님 예측대로 흘러간다면 그 바닥 시기는 대체 언제라고 보십니까? 언제가 바닥이겠습니까? 시점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네. 그래도 말씀드려야죠. 네네. 일단 조건이 필요한데요. 전세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바닥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투자 수요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시점을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25년.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때부터 누적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시장의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세 가격은 안 빠지니까 일종의 투자 수요가 다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아하. 네. 2025년 입주 물량을 근거로 측정을 해보면 2025년 정도가 바닥을 찍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측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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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후련히 흘러가니. 첫 번째 키워드 임영웅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 발표. 아, 따끈따끈한 신곡 들어봤습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네, 그제죠. 지난 5일 새 싱글 모래알갱이를 발표해서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데요. 네. 네, 모래알갱이는 임영웅 씨가 런던보이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자작곡입니다. 네, 작사와 작곡에 모두 참여해서 싱어송라이터 임영웅 씨만의 색깔이 아주 짙은 노래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미국 LA에서 새로운 경험과 풍경을 바탕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아주 서정적이어서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곡입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그리고 임영웅 씨가 직접 녹음한 휘파람 소리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네,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등의 가사가 잔잔한 힐링을 선사하는 곡입니다. 아, 여기 중간에 나오는 그 휘파람 소리가 네. 임영웅 씨가 직접 녹음을 네, 한 직접 거군요. 녹음한 거라고 합니다. 와, 임영웅 씨는 또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하는 가수잖아요. 이번 곡도 그래서 더 폭넓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는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곡을 또 잘 소화하기로 유명한 가수인데요. 이번 모래알갱이 또한 부드러운 보컬로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에서 어제 오전 기준이죠. 실시간 차트 톱 100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이 곡의 인기를 척도이나 마찬가지인 플랫폼이라서 상위권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4세대 걸그룹이 오래도록 강세를 유지해온 차트인데 맞아요. 임영웅 씨는 막강한 화력으로 1위를 단숨에 차지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순간 지금 휘파람 소리. 그렇죠. 음원 발매도 그렇지만 지금 요 뮤직비디오 이게 먼저 공개가 됐는데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이틀 앞선 지난 3일 먼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파도가 치는 잔잔한 바닷가를 걷거나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누비고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임영웅 씨의 아주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스케일이 워낙 커서 제가 볼 때 임영웅 화보집이라고 좀 칭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되자마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과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무려 100만 뷰를 돌파했고요. 현재는 200만을 넘어서 228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상클 준비하면서 한 7번을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그래요? 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이 노랫말처럼 진짜 뭔가 쉼이 찾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보니까 한 230만 이제 넘어가고 있던데 정말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1만 정도는 하은 씨가 좀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너무 이 노래가 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정말 쉼이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경규, 유세윤, 장도연 출연료 10억 4년째 못 받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경규, 유세윤, 장도연 씨뿐만이 아니라 장동민, 유상무, 이은영 씨까지 미지급 출연료를 무려 4년 동안 못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해당 연예인들이 당시 소속사이자 외주 제작사인 KENM으로부터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당시에도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요. 회사가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제작비로 쓰는 등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다가 미지급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당시 이경규 씨는 출연료를 안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송을 계속했다. 그게 내 직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났을 때 해당 연예인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또 이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이 출연료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서 약 6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해 6월에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출연료를 회사가 이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네. 항소 없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지금까지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 금액에 2년에 걸친 지연 이자까지 더해져서 무려 10억 원이라는 규모의 미지급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은 K-E&M과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지난 3월 재산명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자 실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들여다보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횡령 소송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분들 중에 이경규 씨는 출연료를 여전히 받지 못한 거는 사실이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에 5억 8,900만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좀 잊을만 하면 좀 계속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 좀 기다려 보겠고요. 마지막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가 되면 보여주세요. 새로운 카드야? 너 이거 다 먹어야 돼. 아우씨. 잘 나왔어요?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이치조가 한국으로 카르자를 보냈어.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범죄도시 3 600만 돌파, 쌍천만 향한 질주. 야, 배우 마동석 주연의 범죄 액션 영화 범죄도시 3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정도 전에 1,000만을 제가 좀 확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거짓말이 아니게 그 됐습니다. 확신 변함 없습니까? 네, 아직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예고된 열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극장가가 침체기에 빠져 있는데 지난 범죄도시 2에 이어서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말 관객 수 기록만 봐도 정말 입이 떡 하고 벌어질 정도입니다. 지난 3일 토요일 하루만 116만 명이 무려 봤고요. 4일 일요일에만 107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와. 팬데믹 전후로 완전히 돌아간 것 같은 스코어인데요. 어제 또 현충일 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7일에는 누적 관객 수 7일까지 누적 관객 수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니 이가요는 그거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정도 실감했어요. 예감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평론가는 아니지만 감히 평론을 해본다면 이게 마동석 배우가 빡 때리면 빡 악당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런 통쾌함이 현실에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해주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현실에는 이런 게 없지만 영화 속에는 있구나. 빡 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우리 상크리 분들도 네네. 지금 범죄도시 3 레전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네. 이 범죄도시 이번에 시즌 3잖아요. 2편이랑 비교했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2편이 당시에 1,269만 명을 동원을 했었는데요. 네. 아주 놀라운 성적이죠. 1,269만 명. 네네. 예. 근데 이번 3는 더 흥행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개봉 엿새째인 지난 5일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범죄도시 2보다 무려 나흘이나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 같은 흥행에 마동석 씨는 500만 감사합니다라며 인증샷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또 손익분기점은 이미 넘어선 거죠? 네, 맞습니다. 제작비가 135억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손익분기점이 180만 정도로 좀 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3배 이상 넘어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한국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긴 게 지난해 11월 개봉한 올빼미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범죄도시 3가 정말로 1,000만 영화가 될지에 대해 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만약에 시리즈 2편이 2와 3가 모두 1,000만 영화가 될 시에는 현재까지 신과 함께 제아벌, 신과 함께 인가연 시리즈 이후 두 번째로 시리즈 연속 1,000만 영화가 된 겁니다. 2탄과 3탄이 두 개가 1,000만을 넘을지도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아까 저는 그 시원한 그 팔뚝 액션을 매력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또 우리 박전성 기자가 꼽는 매력 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요. 저도 액션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관객들은, 네티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마동석 씨가 아주 잘 끓여낸 김치찌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예상 가능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관객들이 되게 기대하고 원하는 바를 그대로 담아낸 기대에 부응하는 영화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먼저 말씀하셨듯이 액션이 아주 일품입니다. 주로 복싱 동작을 활용한 액션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첫 등장부터 마지막 일격까지 원펀치 액션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천하무적 마동석이 이 빌런을 하나둘씩 쓰러뜨릴 때마다 아주 시원한 사이다를 들이키는 것만 같죠. 네, 저는 특히 그리고 이번 편에서 코미디에 또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마동석 씨 특유의 유머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네, 1편에서 아직 싱글이야를 듣고 웃으셨던 관객분들은 이번에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을 멈추지 못하실 겁니다. 네. 와, 이렇게 잠깐 봐도 주먹이 나가는 속도가 다른데요? 네. 이 새로운 빌런의 화력도 또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편에 윤계상 씨, 2편에 손석구 씨가 있었죠. 이번에는 빌런으로 이준혁 씨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준혁 씨는 범죄도시 시리즈 빌런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잘 보여주지 않았던 강렬한 카리스마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베일에 쌓인 마약 사건의 배후 주성철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3에서 신스틸러들의 화력을 좀 뽑고 싶습니다. 초롱이. 네, 초롱이 잊을 수 없죠. 네, 초롱이 역할로 등장하는 고규필 씨가 아주 가장 뜨거운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네. 고규필 씨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은 주목하셔도 좋을 만큼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범죄도시 전 시리즈를 모두 보고 가셔도 재밌을 것 같지만 안 보셔도 충분히 웃고 즐기다 극장을 나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범죄도시 3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정성 기자와는요, 잠시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다양한 연예계 소식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낮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도, 강릉 29도 등 어제보다 더 뜨겁겠습니다. 아침은 선선해도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은 대기가 당분간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19도, 대구 22도, 강릉은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창원 28도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 중부지방까지 확대돼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방송은 끝나지만 유튜브로만 만나볼 수 있는 재미있는 토크쇼 샹클 2교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엑소, 블랙핑크 관련 뉴스 비롯해서 연예계 소식 좀 더 들여다볼 텐데요. 네, JTBC 뉴스 유튜브 채널로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고요. 저희도 인사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샹클하세요!